네. 얼마 전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한중 간의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중에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게 바라보셨던 것 중에 하나가 한중 간의 통화 스와프 체결입니다. 물론 이 정상회담에서 직접 MOU를 체결하거나 이 통화 스와프 같은 것을 체결하게 될 때는 양국 간의 실리가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쵸? 양국 간에 우리에게도 유리해. 우리에게도 유리해. 양국 간에 서로 실용적으로 봤을 때 서로 공감하는 부분에서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약속이 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손해고 당신은 유리하니까 그래 해 줄게 하는 것은 이견이 있을 때는 바로 MOU로 그 짧은 100 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MOU가 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통화 스와프라는 관점에서 한국은 어쨌든 외환 건전성이라는 것을 달러도 기축통화국이니까 기축통화국과 통화 스와프를 만약에 체결한다. 그럼 외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지금 외환 결제 시장에서 위안화가 현재 대략 한 12% 정도 결제 비중을 갖고 있으니까 위안화와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는 것도 외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캐나다 달러와도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기축 통화국이나 외환 결제 비중이 높은 그런 통화와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는 것은 외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로서도 이익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중국한테 왜 도움이 될까? 중국도 도움이 되니까 지금은 삼자적인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해 보자는 거예요. 중국한텐 뭐가 이로울까? 중국도 도움이 됩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만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게 아니라 사실은 중국이 더 적극적입니다. 중국이 현재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나라의 수가 35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보다 더 많은 나라들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물론 글로벌 금융 위기나 팬데믹 경제 위기나 외환 시장이 상당히 흔들릴 만한 여건에 놓일 때 한시적, 제한적 그런 일시적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 외환 건전성이 흔들릴 때 그 외환 불안이 미국으로 전이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전이되는 게 미국에게 유리하지 않잖아요. 자국을 위해서 자국의 외환 건전성을 위해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왜 이렇게 통화 스와프를 많이 체결하고 있을까요? 역시 세계 많은 국가들이 위안화에 대한 의존도를 더 높여라 하는 사인입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이 통화 패권 전쟁의 결에서 중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중국이 정말 통화 패권을 노리고 있거든요. 중국이 통화 패권을 노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될 텐데 제가 지금 달러 이후의 질서라는 이 책을 통해서 이 북리뷰를 진행하면서 통화 패권을 갖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하고 그럼 지금은 달러가 통화 패권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만약에 통화 패권을 쥘 때 이런 혜택을 어느 정도 갖게 된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통화 패권을 쥐려는 이유가 어느 정도 답변이 되겠죠. 그래서 중국이 통화 패권을 노리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달러 패권은 미국에 과연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매우 구체적인 유익 한 가지는 외국인들이 놀랍도록 다량의 미국 국채를 기꺼이 보유한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지불해야 하는 금리를 낮출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다량의 부채에 의존할 수 있고 값싸게 부채에 의존할 수 있다. 낮은 금리로 부채에 의존할 수 있다. 이겁니다. 기축통화국은 부채에 의존할 수 있다.
자, 더 구체적으로 읽겠습니다. 달러 부채가 웃돈이부터 팔리는 이유 중 하나는 웃돈이부터 부채가 팔린다. 국채를 매각할 때 저리의 국채를 매각할 수 있다 이 뜻이죠. 그죠? 낮은 금리로 국채를 매각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미국의 금융시장이 가장 깊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 덕분에 미국 재무부 부채를 별도의 거래 비용 없이 빠르게 팔기는 식은 죽 먹기다. 그러니까 미 재무부 입장에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고 저리의 국채를 발행하고 자금을 순식간에 마련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미국 부채는 유동성이 매우 크다. 또 적어도 약속된 만큼의 달러를 상환받는다는 말 그대로의 의미에서 미국 부채는 매우 안전하다. 미국 부채는 왜 안전합니까? 예를 들면 일본 생각해 보세요. 일본은 중국에 위협받을 수 있잖아요. 유럽은요. 유로화. 유럽이 발행하는 국채 러시아로부터 위협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요. 군사력 최강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발행하는 국채는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군사력도 거기에 기반이 돼요. 군사력이 기반이 되니까 미국이 발행하는 국채는 안전하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일단 군사력에 기반한 미국 국채 발행은 안전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쩌면 과거에는 근본위제 하에서 금에 기반한 달러가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겠지만 지금은 어쩌면 금 대신에 군사력이 잠재적으로 기반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적 의견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93페이지로 갈게요.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달러 금리가 이례적으로 낮은 더 미묘한 이유는 달러가 위기 때에 절상되고 정상적인 시기에 가치가 다시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는 경험적 사실이다. 여러분, 위험할 때, 위험을 느낄 때, 불확실성을 인지할 때 안전자산을 선호하죠. 예를 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요. 이럴 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집중되죠. 중동 전쟁이 확산해요. 그렇죠? 그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집중되죠. 그럴 때 뭐를 삽니까? 금이나 달러 선호 현상이 집중되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뭐가 올라요? 금 가치가 오르고 달러 가치가 오르죠. 그러니까 되게 재밌게도 이게 굉장히 미묘한 거예요. 오히려 위기 때마다 달러 가치가 올라요. 위기 때마다 금 가격이 올라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안전자산인 거예요. 왜? 군사력에 기반하니까.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묘한 이유인 거예요. 어떤 불안 요인이 있어요. 전쟁이 날 것 같아. 혹은 금융위기가 올 것 같아. 뭐 이런 종류의 불안 요인이 등장할 때마다 달러를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오히려 올라요. 그러니까 항상 불확실성, 굉장히 큰 불확실성 요인이 등장할 때마다 강달러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 거죠. 미묘한 요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러 패권을 노리고 싶은 이유가 되는 겁니다. 기축통화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중국이 통화 패권을 노리고 싶은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도 위안화를 기축통화국으로 만들면 그러면 세계 각국이 너도 나도 위안화를 위기 상황일 때 위안화 가치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할 수 있고 그러면 부채에 의존해서 마음껏 살림살이 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 규모 더 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경제 규모 키우면 부채 의존해서 경제 규모를 더 키운다면 군사력도 더 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GDP 대비 일정 비중을 국방비로 쓰는데 국방비를 더 많이 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방력을 키운다면 그러니까 GDP 대비 일정 비중을 국방비로 쓰는데 GDP를 키운다면 국방력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GDP가 곧 국방력인 거예요. 경제력이 곧 국방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만큼 경제력을 키운다라는 얘기는 미국만큼 군사력을 키운다라고 공식화해도 돼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이게 패권 전쟁이 전쟁인 거예요. 그냥 경제 전쟁이 전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 GDP의 3분의 2만큼 중국의 GDP가 와 있다. 시장 환율로. 그 얘기는 곧 국방력도 3분의 2 정도 와 있다라고 가정해도 거의 틀림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만약에 기축통화국으로서 패권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그만큼 부채를 찍어서 위안화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그러면 더 경제 규모를 빠른 속도로 키워낼 수 있고 그만큼 국방력도 키워낼 수 있고 그러면 패권을 더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빠른 시간 안에. 그러니까 사실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더 중요한 것은 기술 패권 전쟁이 아니라 통합 패권 전쟁인 것이다. 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거죠. 미묘한 공식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통합 패권의 혜택이 여기 이것 때문인 겁니다. 298페이지 가겠습니다. 하반부 달러로 쉽게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달러로 쉽게 환산할 수 없지만 적나라한 무력으로 분명히 환산되는 중요한 편익들도 있는데 여러 면에서 나머지 세계는 이를 가장 증오한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경제위기나 금융위기에 달러를 무한정 찍어낼 수 있기에 사실상 미국 정부는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발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 이 덕분에 미국 정부는 자국 은행들에 유리하게 운동장을 기울일 뿐 아니라 전 세계 인구와 구매 내역에 관한 정보에 독점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영향력인 거죠. 29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더 중요한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달러는 사실상 미국 군부의 한 부서가 되었다. 지금까지 30년 넘도록 미국은 군사 개입의 대안으로서 금융 제재를 점차 무기화했다. 중국은 미국이 러시아를 응징하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큰 교훈을 얻어냈다. 내가 거듭거듭 강조했듯 제재에 대한 두려움은 중국이 위안화를 국제화하고 자국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개발하고 미국 당국의 감시에서 벗어나 국제금융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창설하려고 노력하는 주된 동기다. 이미 몇몇 나라가 중국의 결제 시스템을 받아들였다. 세계가 미국인이 바라보는 흑백이 아니라 회색이라고 여기는 우방국들도 미국의 과도한 금융제재를 우려한다. 미국의 논평가들은 종종 우방국들을 무골충으로 폄하하면서 실제 의견 차이를 놓친다. 이런 갈등 요인을 무시하면서 나중에 미국의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전 세계 거래를 감시하고 금융제재를 부과하는 능력은 미국 정부에 무척 유리하지만 이 때문에 나머지 세계는 달러에서 벗어나려는 유인을 강력하게 느낄 수도 있다. 조금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행 송금처럼 미국이 300페이지입니다. 은행 송금처럼 미국이 통제권을 행사하는 국제 금융 시스템의 모든 부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논의를 확대하여 통합 패권이 공공 부문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어떤 편익이 있는지 들여다본다. 방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게 참 무서운 것이 이 편익 중에 하나가 군사력으로서도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했었죠. 러시아산 원유 쓰지 마. 러시아산 천연가스 쓰지 마. 그러면 러시아가 아마 전쟁 그만둘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만두지 않아요. 그만두지 않았었던 배경은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산 천연가스 원유를 계속 사줬어요. 그러니까 전비 지원을 해준 거예요. 전비 지원을 해주니까 계속 전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 가지고 안 되네. 오히려 서방 강국들은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얻었고 그것 때문에 자국 경제가 정말 망가졌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랬는데 그거 안 되네 하니까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로서 2탄이죠.
스위프트망에서 배제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스위프트망에서 무역 결제 이 송금 시스템에서 송금을 해야 되는데 그럼 송금을 못 해요. 그러면 송금을 못 예를 들어 러시아에서 송금을 해야 되는데 송금을 못 하니까 말 그대로 인위적인 어떻게 처리한다면 인위적인 외환 위기를 만드는 거죠. 인위적인. 정의상은 이제 디폴트는 아니지만 인위적인 디폴트를 만드는 거죠. 그것을 지켜봤죠, 중국은. 안 되겠다. 중국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중국 자체적인 금융망을 다시 만듭니다, 그때. 그래서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더더욱이나 자체 금융망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면서 CIPS를 만드는 거예요. 중국 자체 금융망. 그리고 실제 CIPS를 통해서 금융결제를 늘려나갑니다. 그 CIPS 그리고 그 금융망을 통과하는 결제를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배경이 이미 세계 교역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니까. 교역량으로 보면 미국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으니까 특히 공급망에서 절대적인 우위에 있으니까 그 공급망에서 특히 어떤 부분 소재와 원자재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히토류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중국이 갖고 있는 그 수단이 이 히토류 제재,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히토류 제재가 아닙니다. 공급 허가제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허가제를 도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수출 허가서를 받아라 이거예요. 이게 수출 허가서를 써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신이 지금 수급받고 싶은 게 뭐예요? 뭐 히토류예요. 히토류 7대 히토류예요. 무슨 용도로 쓸 건데요? 우리 반도체 소재로 쓸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반도체 만들고 그거 어디다 납품할 건데요? 미국에 납품할 거. 그럼 미국에 납품할 건 우리 공급 못 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거 뭘로 결제할 건데요? 위안화로 결제할 건데요. 그럼 달러로 결제하면 안 돼요. 그 중에 뭐 10%는 위안화로 결제해 주세요. 10%는 CBDC 위안화로 결제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위안화 그 히토류 공급해 줄게. 이런 식으로 공급 허가서를 제출할 걸 요구하고 허가서에 따르면 위안화로 결제할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안화 결제 비중이 늘어나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서 계속 CIPS로 통과하는 지급 결제 비중이 늘어나고 위안화 결제 비중이 늘어나고 또 CBDC 결제 비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중국이 인민은행을 통해서 중국 디지털 위안화 CBDC 비중이 중국 공무원 월급 주고 공무원들이 지하철 요금 결제하고 뭐 편의점 결제하고 이런 수단 소위 리테일용으로만 많이 쓰다가 이제 훌세일용 소위 뭐 무역 결제용으로도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급 결제 시장에서 많은 비중을 점차 차지합니다. 그러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미국의 안티 CBDC법 마련할 때 크립토 윅 기간 동안 안티 CBDC법을 만든 것이 미국에 있는 기업들조차 중국 위안화 지급을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CBDC로. 그것을 보면서 안 되겠다. 안티 CBDC를 만든 겁니다. 이게 지금 통화패권 전쟁인 거예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중국도 그것에 대응을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미국이 달러라는 기축 통화를 무기화하는구나. 스위프트망을 무기화하는구나. 미국 군부의 한 부서가 되었다. 299페이지에 바로 그 얘기인 겁니다. 자, 이런 효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도 이런 효용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요. 다만 효용만 있느냐? 효용만 있는 건 아니죠. 비용도 있습니다. 그 지불해야 될 비용이 있는 거예요. 324페이지. 미국은 정보에 특권적으로 접근하고 강력한 금융 제재를 부과하는 등의
비정형적 편익에 더해 뚜렷한 양적 편익을 얻는다. 여기까지가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이야기예요. 근데 지배적 통화 지위를 유지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도 따를까? 이런 질문이 따르죠. 비용도 따릅니다. 어떤 비용이 따르냐? 끈질긴 인플레이션. 끈질긴 인플레이션이 따른다. 325페이지. 중국이 달러 보유고를 한꺼번에 방출하여 무기화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고 묻는다. 중국이 매도하는 부채를 연방준비제도가 일시적으로 전부 빨아들이더라도 수익률이 급등하리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 결과는 충격적일 것이다. 중국의 매도로 금리가 높아지고 일시적 고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더라도 시스템이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자, 이 얘기입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비용인 거예요. 그만큼 부채 의존에서 저리로 부채를 쉽게 의존해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편익을 의존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미 국채를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현재 미 국채 보유 2위국이잖아요. 일본이 미 국채 보유 1위국이잖아요. 일본은 그래도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적대국 중국이 2위 보유국이에요. 그럼 중국이 만약에 대량의 국채를 일시에 매각하면 중국이 일시에 대량 국채를 매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설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대량 매각을 하면 더군다나 기억하십니까? 11월 중에 제 생각에는 그건 알 수 없어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상호 관세가 무효화되면 그러면 상호 관세 세입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게 무효화되면 막대한 재정 부실에 놓입니다. 그럼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국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근데 그 지점에 만약에 중국이 대량의 국채를 매각하면 공격적으로 미국 경제가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통화패권을 노리는 이유는 통화패권의 혜택 때문인데 그 통화패권을 갖게 되면 적대국이 그 통화패권적 지위에 따른 그 국채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걸 또 다른 무기로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이러니죠. 그래서 중국이 대량의 국채를 매각할 수 있다. 그러면 미국은 흔들릴 수 있는데 그 흔들릴 수 있는 지점은 특히 미국 입장에서 대량의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지점. 예를 들면 대법원의 판결이 불리하게 내려질 경우 뭐 그건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근데 현재로서는 불리하게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미국의 관세 세입 이게 무효화될 경우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러면 그 재정 적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국채 발행이 이어지는데 그때 마침 중국이 대량의 국채 매각을 한다. 물론 그 지점에 국채를 매각한다면 중국도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을 감당해야 되니까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미국을 흔들 수는 있는 수단이 된다는 거죠. 마치 벌이 침을 쏘면 자기도 죽잖아요. 자기도 죽을 걸 감안하면서 침을 쏘는 수준의 굉장히 힘든 공격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미국은 그런 불안 요인을 갖고서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 통화패권을 갖게 됨에 따라 갖게 될 혜택과 위험, 동전의 양면이 모두 존재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책 재밌죠? 달러 이후의 질서,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충분히
전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데 배경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2편까지 지금 전개했습니다. 마지막 3편에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 기대해 주시면서 3편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